긴급복지지원법 도입 배경 및 기본 개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입니다. 한낮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학교에 매일 등교하는 3학년 A양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밝은 아이였지만 학용품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고 매일 똑같은 의복과 신발 차림으로 등교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닌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A양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니 A양은 몇 달 전 사고로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A양의 아버지는 일용 근로로 간신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밀린 월세와 공과금, 곰팡이가 가득한 주거 환경 속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런 A양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마치 반가운 이정표처럼 제 눈에 들어온 포스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포스터였습니다. 관할 시, 군, 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로 전화를 걸게 되었고 그렇게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A양 가족의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교내에 부착된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포스터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학생이 있는데 혹시 지원이 가능할까요? 사연을 들은 담당 공무원은 직접 A양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가량이 지났을까요? A양의 아버지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도움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긴급 생계지원,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A양은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 선생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도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고한 가족이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니 학교 사회복지사로서의 보람과 사명감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도입 배경. 안녕하십니까?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앞서 A양 가족의 사례 잘 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A양의 가족이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였는데요. 경제 양극화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역시 A양의 가족처럼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상실, 질병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12월 23일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대구 불로동 어린이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등은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도입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 자원을 활용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어 변화 발전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그럼 이렇게 도입된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그 목적과 기본 원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1.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과 생계 곤란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지원 여부 및 지원의 종류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칙 2.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복지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기 상황이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이렇게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즉 위기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B씨는 홀어머니 1명, 어린 자녀 1명과 함께 생활하며 홀로 소득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B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해 남은 가족들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 사례는 가구 내 주소득자였던 B씨의 사망으로 가구의 소득이 상실된 상황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제1호의 위기 사유인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볼까요? C씨는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돼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수백만 원이 나와 이를 감당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C씨의 사례는 중한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의 위기 사유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홀로 사시던 어르신이 거주하던 집이 불타버린 상황인데요. 이러한 어르신의 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의 위기 사유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D씨는 혼자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매출이 계속 감소하더니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어져 몇 달 전에 폐업 신고를 하게 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B씨의 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자녀 2명을 키우며 남편 홀로 소득 활동을 해오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가족의 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7호의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위기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기사유 관련 상세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사유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위기사유 외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의 발생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등 긴급복지지원 법령에 따라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긴급복지지원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종류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상담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타 복지제도 및 서비스 등을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도입 배경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개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기 전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30일 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에 따라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소득 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 지원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본 원칙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복지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는 위기에 처해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하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즉 위기 사유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등 긴급복지 지원 법령 등에 따르고요.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인 연료비, 해산 장제비, 전기요금이 있다는 것도 학습하였으니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의 이해. 지난 시간에 함께 봤던 A양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갑작스레 어머니를 잃고 생활이 어려워진 A양의 가족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A양의 가족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학교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신고가 있었던 덕분입니다.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신고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서 A양의 가족처럼 위기 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란? 그럼 본격적으로 긴급복지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 제3항에서는 신고 의무자는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 지원 법령에 따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치원 또는 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등의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장, 통장, 별정 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 의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에게는 신고 의무 외에도 교육 이수의 의무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령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의무 교육의 목적은 신고 의무자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나요? 라는 한마디를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에 처해 먼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그저 어려움을 견디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고가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음으로써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정을 되찾고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지금까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를 통해 신고 의무자 제도의 목적, 신고 의무자의 범위, 신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직, 휴업, 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셨다면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면, 동 긴급복지 지원 담당 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시군 구청에는 긴급복지 지원 요청 시 현장 확인 및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요. 직접 시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 대상자의 상황을 전달해 주셔도 되며 유선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는 각 시군 구청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방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담당기구로서 365일 24시간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또는 언제든 위기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견하셨다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할까요? 첫째, 대상자가 처한 위기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대상자의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우리 동네에 예전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잘 살던 청년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요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걱정돼서 집에 찾아가 봐도 통 인기척도 없고 월세도 못 내는 것 같고.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시로 거주하던 곳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은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혹시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통해 환자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둘째, 신고를 하실 때는 대상자의 정보도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대상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지만 대상자를 명확히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대략적인 정보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며 신고의 필요성, 신고 의무자의 범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신고 이후 어떤 절차를 통해 대상자에게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기 전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담당 기구로서 24시간 긴급복지 지원 관련 상담이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번.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에 따른 긴급지원 담당 기구로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정보 제공 및 긴급지원 기관으로의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근거하고 그 내용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는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치원 또는 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등의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장, 통장, 별정 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은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학습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 근거하여 신고 의무자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에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소속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하셨을 때에는 관할 시, 군, 구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할 때에는 대상자가 처한 위기 상황과 대상자의 정보 등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와의 만남 및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 절차. 지난 시간에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를 통해 신고의 필요성, 신고 의무자의 범위,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을 모시고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이후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의 만남.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김은영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영입니다. 전문가님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제로도 신고 많이 받으시나요? 제가 긴급복지 업무를 해보니 직접 지원 요청을 하는 비율과 타인의 신고를 통한 지원 요청 비율이 대략 9대1 정도로 체감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많이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직무 수행 과정 중에서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공무원 분들께서 신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인지하여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니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입실자 분들 중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을 발견하신 경우 대신해서 도움을 주세요 하고 연락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고자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고자분께서 원하신다면 익명 신고도 가능하시고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 전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으셨던 대학 조교님께서 학과 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학생을 신고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복학하지 못하는 이면에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현장 확인 결과적으로 이 학생에게 긴급 복지 지원을 해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내면의 고민과 어려움을 저와 공유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편히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다 보니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통해 학생 본인은 물론 학생의 부모님까지 가족 전체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본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면밀히 살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신고
정말 감사하네요. 네, 충분한 관심을 통해 주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해 주시고 저희에게 도움을 달라고 연락까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며 가족 전체에게 신뢰감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뜻깊은 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업무를 포함한 사회복지 업무를 해오시면서 많은 대상자를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전문가님께서도 업무를 하시면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해서 신고해 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제가 몇 년 전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파견 근무를 나갔을 때 만났던 대상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주머니에 단돈 1,000원이 있는 채로 저희에게 찾아와서 숙식이 함께 제공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지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일정한 주거가 없어 친구분 댁에 머무르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막막한 생계로 인해 절망감에 빠져 계셨지만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시다가 저희에게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신속하게 생계와 주거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떠올랐고 당시 관할 시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한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이분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생계와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셨고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도 선정되셨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전문가님, 긴급복지 지원이 저를 살만 나게 합니다 하고 하시며 저를 향해 밝게 웃으시는 대상자분을 볼 때마다 정말 그때 신고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의 신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혹시 영화 스파이더맨 보셨나요? 그럼요. 봤죠. 위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민첩한 영웅에 대한 영화.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이런 대사도 기억에 남고요. 저는 스파이더맨과 우리 긴급복지 지원이 무척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더맨이 쏘아 올리는 거미줄처럼 유연하고 빠르면서도 촘촘하게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이니까요. 정말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런 제도를 직접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이웃들에게 즉각적으로 다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우리 김은영 전문가님을 포함한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은 여러분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과 같은 존재고요. 그런데 아무리 스파이더맨이더라도 어려운 이웃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 없겠죠. 근데 스파이더맨에게는 레이더가 있던데 신고 의무자분들께서 레이더가 돼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자인 여러분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 절차. 그렇다면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이후 대상자에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신고 이후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 군, 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신고 의무자 등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들어온 신고건을 연계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위기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이장, 통장님들과도 현장 확인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현장 확인은 대상자가 처한 위기 상황 및 생계 곤란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복지 지원 여부 결정, 긴급복지 지원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사례관리 등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 자원 연계 등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 상황 및 생계 곤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 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신고 이후 긴급복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의료 지원의 경우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의료 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즉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긴급하게 수술이나 입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긴급의료 지원 제도를 통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의료 지원은 퇴원 전에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어야 진단서 등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추후 의료기관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금액을 청구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 법령 등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종사하고 계시는 병원 등에서 긴급의료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신 경우 대상자가 퇴원 전에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관할 시, 군, 구청 등에 직접 신고해 주셔야 함을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현장에서는 긴급복지 지원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신고 이후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긴급복지 지원의 실제 사례들에 대해 좀 더 풍부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 긴급복지 지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생생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기 전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등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으로서 지원 요청 및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원 여부 결정, 사후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신고 이후 대상자 지원 절차 중 신고 접수에 대해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 전화 및 긴급 지원 요청을 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지체 없이 시, 군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응급상황지원기관으로도 연계 가능하다는 점을 학습했고요. 현장 확인에 대해 신고 의무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고건을 연계받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발생과 생계 곤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외에도 면동 공무원, 경찰, 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또는 이장 등도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결정 및 지급 과정에 대해 시, 군, 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3개월 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우수 사례. 지금까지 우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긴급복지신고 의무자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 각 지자체에서 긴급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사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 전문가님과 함께 긴급복지 지원의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며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강추위가 절정에 이른 어느 겨울날, 소방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소방서입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저희가 진압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이 불타버렸네요.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오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현장 확인을 위해 화재 현장으로 가보니 어르신의 집은 불타버렸고 한쪽 구석에서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어르신, 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이에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네요.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건 휴대전화와 제 몸 하나가 전부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가까운 가족도 친구나 지인도 없는 어르신께는 우선 당장 지내실 수 있는 주거지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임시 주거 지원이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떠올랐고 시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입니다. 오전에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독거 어르신이 있는데 오늘 밤부터 당장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 주거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했던 어르신의 위기 상황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서 시청 담당자에게 보내드렸고 몇 시간 후 위기 상황 등 지원 기준 적합 여부를 살펴본 시청 담당자로부터 긴급 주거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어르신은 화재 피해를 입은 당일부터 임시 숙소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추후 시청에서는 사후 조사 등을 통해 어르신의 위기 상황과 소득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긴급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장 결정을 해주었고, 어르신께 닥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어르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자 시청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과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 서비스나 제도가 없는지 함께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 등을 연계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통합사례관리 담당 부서로 연계하여 어르신이 주거, 경제 등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처음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원망스러웠는데 이젠 선생님들 덕분에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필름처럼 어르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도 정말 많은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잘 보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독거 어르신의 이야기였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사례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께서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최초의 출발점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준 소방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어르신을 발견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으니까요. 정말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저도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또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 지원은 그 목적과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른 복지 제도나 민간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어르신의 사례는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의 역할을 특히나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이렇게 사례를 통해 보니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제이 씨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병원 사회사업팀 및 의료진 등의 도움을 받아 진단서 등의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제이 씨의 현재 건강 상태 및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입원해 있는 제이 씨는 아픈 몸에 대한 걱정보다도 당장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한다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이 씨는 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니 이제 일도 할 수가 없어 당장의 생계도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현장 확인을 마치고 제이 씨의 현재 위기 상황 및 소득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제이 씨에게 긴급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제이 씨가 긴급 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제이 씨와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전해드렸고, 다행히 긴급 의료 지원을 통해 제이 씨는 무사히 화상 치료를 끝까지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이후 생계 곤란 상황에 대비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긴급 생계 지원을 통해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린 덕에 제이 씨는 한시름 걱정을 덜고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을 통해 수술을 받고 초기 화상 치료는 했지만 제이 씨에게는 덥고 습한 날씨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퇴원 후 추가적인 화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사회사업팀과 협력하여 민간의료재단을 통한 의료비 지원 사업 또한 연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이 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때부터 의지할 곳 없이 홀로 외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당해 정말 막막하고 혼란스럽던 차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힘들면 손 내밀 곳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며 연신 제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으나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차츰 안정을 되찾아간 제이 씨의 사례였는데요.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전문가님도 제이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례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제이 씨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이번 사례는 제이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필요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고 긴급한 건강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급 의료 지원 제도의 목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은 퇴원 전에 지원 요청이나 신고를 해 주셔야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 상황 등을 확인하여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한 번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관내 지역 아동센터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좀 도와주시겠어요? 구청에서 긴급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저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러 가보았는데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피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르는 상황이라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관내 가족센터의 통역 도움을 통해 피군의 가족이 처한 위기 상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얼마 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게 된 피군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어머니는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피군 역시 학습이 부진한 상태로 학교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군의 가족이 처한 이런 위기 상황과 생계 곤란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보니 신속하게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군의 가족이 우선 당장 생활비와 체납된 공과금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또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결로 등으로 곰팡이가 가득한 방에서 피군의 가족이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군의 가족에게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피군의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피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자신이 받은 이 도움을 꼭 기억하며 먼 훗날 훌륭한 어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훌륭한 다짐까지 하며 말이죠. 네, 마지막 피군의 사례까지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던 피군이 지역 아동센터장님의 신고 덕분에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연계를 잘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듯 위기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판단된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피군의 가족을 지원해 주셨던 사례 속의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처럼 실제로 긴급복지 업무를 위해서는 타 복지 제도나 민간 영역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네, 그렇죠. 대상자가 처한 위기 상황을 면밀히 살필 줄 알고 어떤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잘 연계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도 역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이잖아요.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되신 만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제도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어쩌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신 경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 현장 전문가분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 및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의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희망을 얻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합니다. 학습을 마치기 전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중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조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대상자의 위기 상황 등을 알린다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방법은 신속하게 관할 시, 군, 구 또는 읍면동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에 신고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긴급복지 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